2023년엔 집값이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이 계속 될까요? 전 국민이, 모든 인플루언서 관계자들이 이 질문 하나를 놓고 1년 내내 치고받고 싸우죠. 저는 참 답답한 게, 원래도 별 의미가 없었지만 23년도부터는 정말 더더욱 의미 없는 질문을 놓고 온 국민이 무주택 거지네, 영끌 1주택자네 욕하면서 싸우고 있는 게 정말 답답해요.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은 이제는 2022년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 둘 중에 하나 골라. 둘 중에 하나 편을 선택해. 선택하라는 강요는 부동산 유튜브를 운영하는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둘 중 선택을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아는데요. 그냥 안 하려고요, 선택. 지금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을 선별을 해내야 될, 그게 부동산 투자인데, 선별, 그 시기에, 이걸 해야 될 시기에 이런 이따위 질문, 이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놓고 1년 365일 동안 매일 이 논쟁만 하고 매일 이따위 컨텐츠만 만드는 부동산 업계, 그리고 부동산 컨텐츠 수준이 답답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초반부터 약간 격양이 되었는데, 물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은 아니죠. 뭐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고, 수많은 뭐 인플루언서, 교수님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집값이라는 게, 특히 집값 예측이라는 그 영역은 이제는 여러분 이게 분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집값 예측이 분석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뭔가 막 분석을 하는 것 같지만 집값이라는 건 이제 정치와 이념의 영역입니다. 우리 정치 가지고 맨날 싸우죠,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이 두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끼리 합의가 안 되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뭐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양쪽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우리 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또 상대편의 말을 확고하게 믿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여러분들 물론 정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이념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미쳐있는 사람 보면 되게 깝깝합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집값이 이제 정치와 이념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집값을 논할 때 마치 세력이 있어요. 집값에 대한 세력. 정치인은 이런 세력이 있듯이 집값도 양쪽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이 진짜 확고하게 있습니다. 이 한쪽 편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일종의 정치 세력이에요. 이제 여기는 무슨 당, 여기는 무슨 당,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양당 구도처럼 이 집값이라는 문제 안에서 집값이라는 걸 논할 때, 예측을 할 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영 논리예요. 내가 이쪽 편을 선택했으면 계속 그걸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배신자 소리 듣는다니까? 한번 이쪽으로 길을 탔으면 이쪽으로 못 가요. 배신자 소리를 진짜 듣는다니까요. 무슨 국가를 세운 것도 아닌데, 조직도 아니고 의견 바꾸는 배신자들, 진짜로. 우리 정치인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을 보면은, 뭘 가지고 토론을 하든 일단 자기 세력이 추진하는 정책, 자기 세력이 주장하는 바는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일단 한 편을 고른 이후에는 무조건 칭찬하거나 무조건, 상대방이면 무조건 비판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속한 팀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어떻게든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예요. 원래 그게 정치인 거라서 뭐 그거를 신기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 맨날 그래요, 정치인들은. 근데 이 집값도 비슷해요. 집값도 여기 나온 이분들이 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맨날 이 집값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값. 맨날 집값 얘기해. 또 집값. 여기 나가서 집값 얘기하고 또 저기 나가서 집값 얘기하고. 이거는 한쪽을 택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살아남아요. 유튜버든 뭐든 일종의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치할 때 한쪽 편 안 들고 중립으로 있으면 그런 정치인이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는 거 봤어요? 대통령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두 정당 중 하나에 속해 있고 그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야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정치엔 중립이란 게 없어요. 이 부동산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이게 사실 나는 고르고 싶지 않지만 심지어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를 것 같기도 해. 그래도 골라야 돼. 그래도 어차피 여길 고르면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쪽을 고르면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클 수 있다고요. 유튜브도 크고 뭐 블로그도 크고 여기저기 출연해서도 뭐 이름을 알리고, 그게 되는데 포지션을 애매하게 취하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미 집값 논쟁이라는 거는
뭐 분석하고 뭐 계산하는 영역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 떠난 지 오래인 거 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토론을 계속하고 있죠. 어차피 집값이 폭등할 때도 하락한다는 사람들은 계속 하락한다고 해요. 이때도 계속 하락한다고 해요. 집값 떨어질 때도 오른다는 사람들은 계속 오른다고 해야 되지 바꿀 수가 없다니까 이거를. 상승한다로 편을 정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냥. 심지어 내가 봐도 하락할 것 같아도 일단 뭐 반등할 거다라고 계속 희망을 주는 역할을 그냥 부여해놨어 이 사람들이. 그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분들이 종종 보이죠. 자, 솔직히 집값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2023년도 집값을 예측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긴 해요 사실. 저도 연초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올해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올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아시냐고요.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금리가 4.5% 오를 거라는 거 아셨어요? 아니 뭐 그걸 미리 아셨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제가 뭐 예언가로 인정해드릴게요. 2020년에 뭐 코로나 발생할 줄 아셨어요? 코로나 발생하면 유동성 미친 듯이 증가할 거 아셨어요? 그걸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상황이 터지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집값이라는 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맞춰볼래 하면 맞출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맞춰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뭐 내 생각이 명확하게 있다고 해도 그 내 생각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일단 이런 의견들은 이분들도 어쩔 수 없다. 뭐 여러분이 지지를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별 상관이 없으시든 다들 논리가 있습니다. 다들 논리가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한번 이 표를 고르고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들 뭐 맨날 이런 영상만 찍고 싶진 않을걸요? 나름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1차원적인 얘기만 하는 것도 지겨울 텐데 그 대중들이 집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 두 번째. 첫 번째는 일단 어차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3년엔 별로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래요.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올까요? 이런 시기가 당분간 올 것 같아요? 아마도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갑자기 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나 별일이 없다면 아마도 상승 하락은 할 수 있어도 엄청난 폭등, 엄청난 폭락은 23년도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이 최근에 부동산에 입문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고 미친 듯이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던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가 정확히는. 지금은 다 알죠 여러분. 그때 투자를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누구나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이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 알죠. 다주택자와 건설사와 언론의 야합 때문이다.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고요. 작년에 폭락했던 이유도 이젠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대답 가능해요.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 원인을 지목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미친 듯한 유동성 증가. 이 한마디로 그냥 폭등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미친 듯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든들 폭등을 막을 수 없었을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간 거니까. 이런 말들이 그때는 자연스러웠어요. 현금은 쓰레기다. 맨날 뉴스만 키면 미국의 사상 최대의 뭘 한다. 2조 2천억 달러를 경기부양법을 트럼프가 서명했다. 2조 2천억이면 거의 3천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5배의 경기부양법을 서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려받은 이후에도 1.9조 달러 거의 비슷한 규모의 경기부양책 통과. 맨날 이런 뉴스가 도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때 미국 통화량 볼래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의 그래프예요. 2020년부터. 딱 봐도 뭔가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죠 이거. 미쳤죠.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미쳤죠.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바람에 이거 너무 빨리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미국 내 세계 경제계에서 계속 있었어요. 이러다가 국가부도 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이미 이때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속도를 점점 빨라지니까 보시면 점점 빨라지니까 조금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에라이
보세요. 2020년에서 21년까지 딱 2년간, 정확하게 2년간의 통화량 증가량은 지난 30년 동안, 그 전에 30년 동안 증가한 통화량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평균 15년치의 통화량 증가를 2년 동안에 해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비례하진 않지만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한 15년 동안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그 정도.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걸 2년 만에 해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15년 지나면 현금 가치가 꽤나 많이 하락하죠. 15년 전에 100원과 15년 후에 100원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를 2년 만에 했으니까 현금 가치 하락 속도가 빠른 정도가 아니고 미친 듯이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어요. 미친 듯한 유동성 증가, 미친 듯한 현금 가치의 하락 덕분에 현금은 그냥 쓰레기가 돼버렸고 집값이고 뭐고 다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모르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아무리 제가 현금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럼 폭락했던 이유는 반대로 지금 폭락했더니 아니고 하고 있죠.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폭등이 미친 듯한 유동성 증가였다면 폭락은 비슷합니다. 미친 듯한 금리 인상. 아까 우리 통화량만 봐도요. 미친 듯이 오르던 통화량이 확 꺾였죠. 이 꺾인 모습도 짧긴 한데 이렇게까지 꺾인 적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까지 통화량이 팍 짧지만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꺾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평평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갑자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지금 통화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화량이 왜 줄었어요? 두 글자 뭐예요? 금리. 또 제가 미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미친 듯이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뭘 했냐? 다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베이비 스텝 한번 하더니 빅 스텝 하더니 자이언트 그리고 빅 자자 빅. 이 네 번이 자이언트 스텝 4번을 했던 구간이죠. 역사상 이런 일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갑자기 미친 듯이 한 이유는 뭐예요?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물가 상승률이 원인이죠. 지금도 미국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죠.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것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사실 급격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2020년과 21년도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하다. 미친 듯한이라는 표현이 맞다. 금리 인상도 지금 미친 듯한 금리 인상 속도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금리를 덜 올린 편인데도 금리 증가 속도가 유례가 없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안다니까요. 맞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다 떨어졌지. 장기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보합 구간에 있었던, 그래서 사실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보합 구간에 있었던 이 집값이 폭등기를 거쳐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죠. 이제는 알죠. 지금도 모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2023년에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올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기 미친듯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거나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한다거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올해? 일단 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상황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보통은 그런 일이 없다고요. 보통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미친듯이 금리를 1년에 4.5%를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미친듯이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2년 만에 30년치의 통화량을 증가시키지도 않아요. 보통은 어디서 미국에서 안 그럽니다. 폭등이나 폭락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우리의 예상은 뭐예요? 자, 일단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거는 확실해요. 지금 4.5%인데 기준금리가 더 올릴 거예요. 얼마까지 올리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죠. 자, 자이언트 스텝 4번 이후에 미국은 뭘 했어요? 빅 스텝을 했죠. 한 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금리를 올릴 건데 이게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야 놓고 이제 얘기가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빅 스텝으로 이미 바뀌었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주장하시는 미 연준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한다. 0.25%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했죠. 아니다. 지금 4.5인데 이거를 한 5.5까지 1% 더. 1% 더라면 아마도 빅 스텝을 한 번 더 해서 5.0을 찍고, 일단 베이비 스텝을 2번 정도 해서 0.25, 0.25에서 5.5 정도로 마무리를 하자는 약간 강경파가 있고요. 좀 많이 올리자, 이 정도예요. 자, 일단 금리가 더 오르나요? 더 오르죠.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23년도에는 이미 빅 스텝으로의 전환은 일어났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할지 바로 베이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빅 스텝, 베이비 스텝을 거쳐서 동결을 하겠죠. 금리를. 그러다 언젠가는 인하를 할 겁니다. 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은요 없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지금은. 그러면 결국 이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 첫 번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집값이 지금 미친 듯한 금리 인상 때문에 미친 듯이 하락 중인데, 미친 듯이는 아니지만 금리가 오르긴 오르니 조금 더 하락을 하겠다까지는 예상은 되죠. 다만 그 하락의 기울기는 어떨 것이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만만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금리가 동결되고 충분히 하락을 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금리 인하 사인 정도만 나와도 값이 오를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때 그럼 또 옛날처럼 이렇게 막 폭등하나요?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 미친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요. 원래는 한 이 정도가 요런 정도가 원래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을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엔 천천히 우상향을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라고요. 여러분이 보통 이때 부동산에 입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건 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폭등, 특수한 폭락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매도 타이밍,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하지 마세요. 오르고 떨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내가 맞출 수 있다면 제발 주식을 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왜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압구정 현대 평당 55만원짜리 사서 50년 동안 110배밖에 오르지 않는, 이런 걸 뭐하러 하냐고요? 대장주끼리 비교했을 때 주식은 1763배예요. 110배밖에 상승하지 않는 자산을 뭐하러 합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으로, 특히 주택, 요즘 집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막 팍팍 큰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최근 몇 년간 그냥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금방 1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주식을 하는 거고, 부동산은 1억을 투자해서 적으면 1억, 5천만 원, 잘 돼야 3억, 5억, 정말 잘 돼야 조금 장기간에 걸쳐 10억을 만드는 투자가 부동산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은 어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동산들만이 투자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은 지금 집값 가지고 오르냐 내리냐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면 안 하실 건 마시고 그냥 떠나시고, 하실 거면 그냥 모든 부동산 중에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집값 논쟁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어차피 집값 예측이라는 영역은 이미 이념의 영역이라 믿을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요. 그거 정확하게 맞출 거면은 부동산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일단 올해 상반기는 저도 어느 정도는 하락한다고 보는데, 그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 폭이 폭락, 폭등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폭이 그렇게 폭락, 폭등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평생 집값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한다고요?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을 골라내는 눈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걸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 맨날 영상 200개 넘게 올려줬잖아요. 그걸 올려줘도 여러분들은 맨날 집값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니까, 그러니까 전체 집값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내 집값, 여러분이 산 그 집의 집값이 중요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중요하지, 왜 맨날 무주택자랑 유주택자로 나눠 싸우냐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 싸우기만 할까요? 너무 그게 안타깝고 답답해요. 자, 그리고 투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을 골라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헛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헛짓거리. 그걸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컨텐츠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좀 줄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로 유튜브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누군가 해야겠지만 너무 이런 얘기들이 대세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제가 평소에 항상 드리는 분석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